엄마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 그 말이 내 인생에서 마지막 엄마였습니다. 살을 파고드는 겨울 바람이 얼굴을 후려쳤습니다. 요양원 정문 앞, 사람, 그림자 하나 없는 새벽. 내 앞에서 멈췄던 은색 승용차가 미끄러지듯 비탈길을 내려갔습니다. 그 차는 내 아들 순호의 차였습니다. 아니, 방금 전까지 아들이라 믿었던 천하의 불효막심한 놈의 차였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조차 얼어붙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발치에 놓인 작은 여행 가방 하나, 그 안에 든 건 여벌 내복 한 벌과 낡은 사진 몇 장뿐이었습니다. 70년을 살아 모은 전 재산이 이 눈밭보다 차갑게 느껴진 순간이었습니다. 차 문이 닫히고 뒷바퀴가 미끄러지며 멀어집니다. 손이 자꾸만 주머니 깊숙이 들어갑니다. 차가운 플라스틱이 손끝에 닿습니다. 이것이 놈들의 목숨을 앗아갈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사연은 정말로 어두운 밤하늘 같은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서 깊이 빠져드신다면 미리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해줍니다. 특히 혼자라고 생각하는 어르신들 말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끝난 후에도 댓글로 응원의 말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박선이라고 합니다. 올해 73입니다. 그런데 이 나이에 제가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 대상은 제 친아들과 제 친동생이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들어본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평생을 시장에서 미역과 다시마를 팔며 살아왔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손이 떨어질 날이 없었습니다. 손가락이 굽어질 정도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물론 좋은 날도 있었고 힘들었던 날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70년을 그렇게 벌어서 모은 돈이 있었습니다. 약 25억 원짜리 아파트와 조금의 예금. 그것이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가난했지만 자식들만은 편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제 유일한 꿈이었습니다. 제 아들 순호는 35살의 건설회사 과장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떠났고 아이 하나를 혼자 키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자를 무척 사랑했습니다. 매주 일요일이면 순호가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제 여동생 박영민은 작은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가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두가 행복하다고만 믿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이렇게까지 배신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모든 일은 정말로 갑자기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비오던 가을 날씨의 저녁입니다. 영미가 저녁밥을 차리겠다고 나섰습니다. 평소처럼 손가락 하나 까딱 않던 그 여자가 말입니다. 상 위에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소갈비탕이 올라왔습니다. 국물의 색깔이 마치 갈비를 우린 것처럼 맑았습니다. 하지만 냄새가 이상했습니다. 마치 쇠가 녹는 냄새 같았습니다. 독한 약 냄새도 섞여 있었습니다. 쓴 약을 억지로 삼킬 때 나는 그런 비릿한 냄새 말입니다. 저는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영미야, 이 국물이 좀 이상한데. 뭐가 냄새가 이상해. 영미의 눈동자가 순식간에 흔들렸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몇십 년을 함께 산 동생이 이 순간만큼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 밤 저는 자는 척했습니다. 신을 벗고 쭉 누워 있었습니다. 70대의 노인이 깊이 잠들면 귀도 못 듣고 눈도 못 본다고 그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어둠 속에서 영미와 순호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순호야, 이번엔 진짜로 확실하게 처리해야 해.
약을 쓰는 게 맞나 싶어. 엄마가 혹시 눈치라도 채면 어떡하지? 우리 다 망하는 거야. 걱정하지 마. 이 약은 냄새도 없고 색깔도 없어서 모를 거야. 노인들이 먹으면 기력이 자꾸만 쭉 빠져. 그리고 서서히 기억도 사라져. 나중엔 병원 가도 자연스러운 노화에 의한 초기 치매라고 진단 나올 거야. 그때가 바로 성년 후견인 신청하는 시간이야. 그럼 저 아파트를 너 앞으로 돌릴 수 있지. 그리고 나머지 재산도 좀 가져갈 수 있어. 이모 그런데 진짜 괜찮을까? 엄마를 이렇게까지 속여서 약을 먹이는 게 맞나 싶어. 아, 진짜 이 등신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 사채업자들 전화 하루에 몇십 통씩 오는 거 알지? 내 가게도 빚으로 차 있어. 너도 건설회사에서 빚이 얼마나 많아. 이거 처리 안 하면 우리 다 죽어.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엄마는 어차피 이젠 우리 인생을 위해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 그냥 받아들여. 순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이모. 이모 말이 맞아. 그 아파트만 내 앞으로 돌리면 난 얘기한 대로 할 수 있어. 빚쟁이들 빚도 깨끗하게 청산되고 이모도 이모 몫이 충분해. 그리고 엄마 요양원에 보내면 나머지 돈들도 합법적으로 나눌 수 있지.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들은 나를 살인하려는 것입니다. 천천한 죽음으로 말입니다. 이 살인의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매일 독을 먹이는 겁니다. 그리고 천천히 치매 진단을 받도록 조종할 겁니다. 그 다음엔 요양원으로 보낼 겁니다. 아니면 정신병원의 폐쇄병동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제 모든 재산을 탈취할 겁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죽느니 차라리 복수를 하겠다고 말입니다. 내 손으로 직접 이 짐승들을 법정으로 끌고 가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기로 했습니다. 밥상 앞에서는 여전히 웃으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국물은 절대 삼키지 않았습니다. 입안에 머금고 있다가 화장실에 가서 몰래 뱉어냈습니다. 놈들이 안 볼 때는 베란다 화분에 몰래 부어버렸습니다. 거실 구석에 놓인 큰 고무나무 화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몰래 매일 독이 든 국물을 부어줬던 그 화분입니다. 일주일도 안 되어 그 나무는 잎이 노랗게 죽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엔 완전히 말라 비틀어 죽어버렸습니다. 식물도 죽이는 독을 놈들은 제 어미에게 먹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죽느니 차라리 너희를 법으로 심판받게 하겠다고 말입니다.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를 기록해야 했습니다. 저는 시장 전파상에 갔습니다. 70대의 이 몸이 무슨 녹음기를 쓸까 싶었지만 결심했습니다. 아주 작은 녹음기를 하나 사왔습니다. 검은색의 동전만 한 크기의 그것입니다. 집에 와서 밤새 돋보기 안경을 쓰고 설명서를 읽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배워야 했습니다. 이것이 나의 무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차를 타고 나가는 날이 왔습니다. 순호는 평소와 다르게 살갑게 굴었습니다. 엄마 날씨도 좋은데 바람 쐬러 가자. 엄마가 좋아하는 오리 백숙하는 곳을 예약해놨어. 제 마음속에는 한 점의 희망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올무입니다. 죽음으로 향하는 마지막 드라이브입니다. 하지만 저는 웃으며 차에 올랐습니다. 차 안의 공기가 이상했습니다. 평소에는 조수석에는 앉지도 않으려던 영미가 굳이 조수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신이 뿌린 향수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감추려는 듯한 강한 향입니다. 시체 썩는 냄새를 덮으려는 향 같았습니다. 저는 뒷좌석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자는 척했습니다. 녹음기는 이미 주머니 깊숙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차가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한적한 국도로 들어섰습니다.
그때 영미가 입을 열었습니다. 순호야, 이번엔 정말로 확실하게 처리해야 한다. 또 마음 약해져서 우물쭈물하면 우리 다 죽는 거야. 사채업자들 독촉 전화 하루에 수십 개씩 오는 거 알지? 이번 달을 넘기면 내 가게도 압류당하고 너 건설회사도 망하는 거야. 아는데 그래도 엄마잖아. 저렇게 멀쩡히 계신데 이렇게까지. 아이고 이 등신아. 언니 상태를 봐라. 저게 멀쩡한 거니. 밥 먹다가 국 흘리고 밤마다 헛소리하고 저러다가 가스불을 켜놓고 나가면 그 25억짜리 아파트를 다 태워 먹는 거야. 치매는 초기에 잡아야 한다니까. 그리고 요양원에 계시는 게 언니한테도 좋아. 전문 간병인들이 돌봐주지 빰 이러다가 큰일 나. 여기가 천국 아니야. 영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제 아들의 우유부단함을 타박하면서 재산 타령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 손이 차창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귀는 모든 것을 놓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녹음기가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소슬한 눈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눈이 더 거세졌습니다. 차가 한적한 길을 빠져나와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곳이 내가 죽을 곳인가? 이곳이 내 마지막 순간이 될 곳인가? 하지만 그들은 절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준비했으니까요. 내가 녹음기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요양원 정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순호는 차를 멈췄습니다. 엄마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 안에 들어가서 수속 밟고 올게. 날 추우니까 어디 가지 말고 딱 여기만 있어. 알겠지. 저는 고개를 까딱했습니다. 차 문이 닫혔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뺨을 후려쳤습니다. 하늘 전체가 흰 눈으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붉은 미등을 켠 검은색 세단이 미끄러지듯 요양원 비탈길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저 차는 제 아들의 차입니다. 아니 방금까지 제 목숨보다 귀하게 여겼던 아들이라 믿었던 짐승만도 못한 놈의 차입니다. 차창 밖으로 피우연 배기가스를 내뿜으며 멀어져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조차 얼어붙어 나올 수가 없었다는 게 맞겠지요. 그저 멍하니 제 발치에 놓인 낡은 보자기 하나를 내려다봤습니다. 70평생 시장 바닥에서 번 30억 원. 그것이 이 눈바람 뒤에 덩그러니 버려진 보자기 신세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깊숙이 넣었습니다. 녹음기에 차가운 플라스틱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바꿀 것입니다. 이것이 내 무기입니다. 이것이 내 복수의 시작입니다. 경비실 문이 열렸습니다. 경비원이 공봉을 들고 나왔습니다. 어르신 여기서 이러고 계시면 얼어 죽어요. 보호자분은 어디 계세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경비원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생애 최고의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 덜덜 떨리는 입술, 세상 천지 아무것도 모르는 5살 어린애 같은 표정으로요. 우리 아들 효자예요. 금방 온다고 했어요. 밥하러 가야 하는데, 우리 순호 배고플 텐데. 제 입에서 나온 말이지만 소름이 끼칠 정도였습니다. 경비원이 혀를 차며 다가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아이고 또 고려장이네. 또 고려장이야. 말세다 정말로. 일단 들어오세요. 이러다 큰일 나요. 경비원의 손에 이끌려 경비실 안으로 들어가면서 저는 속으로 차갑게 웃었습니다. 따뜻한 날로 온기가 얼굴에 닿자 얼었던 볼이 녹아내렸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속에 타오르는 복수의 불길은 그 어떤 난로보다 뜨거웠습니다. 경비실 벽에 걸린 달력을 확인했습니다. 12월 28일입니다.
오늘은 음력으로 제 생일이기도 합니다. 아들과 동생이 제게 준 생일 선물이 고려장이라니 정말로 잊지 못할 선물이네요. 그래서 저도 아주 특별한 답례를 준비하려 합니다. 경비실 구석에 놓인 전화기를 받습니다. 놈들이 제 휴대폰은 진작게 뺏어가 버렸거든요. 하지만 저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외우고 있는 전화번호는 딱 2개면 충분합니다. 하나는 경찰서, 다른 하나는 40년 지기 친구이자 동네 정보를 꽉 잡고 있는 앞집 옥분 할머니의 번호입니다. 경비 아저씨가 따뜻한 커피를 타러 가는 사이 저는 빠르게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손가락이 덜덜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이 아닙니다. 사냥을 앞둔 맹수의 흥분 때문입니다. 여보세요. 옥분아 나야. 수화기 너머로 친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이야 뭐야? 이렇게 낯선 번호에서 전화가. 저는 침을 꿀꺽 삼키고 아주 또렷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옥분아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그리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우리 집 안방 장롱 밑바닥에 보면 빨간 보자기에 쌓인 도장 하나가 있을 거야. 거기다가 사채 계약서도 있을 거야. 그거 지금 당장 내가 챙겨놔야겠어. 옥분이 깜짝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이야 뭐라는 거야? 무슨 도장이고? 아 진짜 옥분아 시간 없어. 놈들이 내 아파트를 빼앗으려고 해. 그리고 나 죽이려고 해. 지금 당장 내가 말하는 대로 해. 집에 가서 안방 장롱을 열어. 밑에 보면 보자기가 있을 거야. 거기 있는 거 모두 꺼내서 어딘가 안전한 곳에 숨겨. 그리고 절대 그 집에 들어가면 안 돼. 옥분이는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친구를 믿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어 선이야. 우리 집 잠깐만. 내가 가서 챙겨올게. 통화를 끊고 저는 다시 멍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경찰입니다. 손가락이 또다시 떨렸습니다. 경찰서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경찰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경찰이 맞습니다. 저는 목소리에 물기를 가득 먹이고 가장 불쌍하고 겁에 질린 할머니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여기 경기도 외곽에 있는 요양원 앞인데요. 우리 아들이랑 동생이 저를 차에서 내쫓고 가버렸어요. 추워 죽겠어요. 도와주세요. 그리고요. 경찰관님, 제 아들이 저를 죽이려고 했어요. 증거도 있어요. 경찰관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지금 어디에 계세요? 요양원 정문입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잠시 후 저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붉고 푸른 경광등, 불빛이 눈 내리는 어둠을 가렸습니다. 자, 이제 진짜 막이 올라갑니다. 이 복수극의 주인공이 무대에 설 시간입니다. 경찰차의 뒷좌석은 낯설 만큼 따뜻했습니다. 엉덩이를 데우는 열선 시트가 얼어붙은 제 몸을 녹였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속 한복판에 박힌 얼음 조각은 도무지 녹을 줄을 몰랐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저는 지난 사흘간의 지옥 같은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그것들이 나를 이곳에 버리기 위해 얼마나 치밀하게 공작을 쳤는지 말입니다. 그 모든 계획이 오늘 결국 드러날 겁니다. 경찰차가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익숙한 현관문이 보였습니다. 경찰관의 부축을 받아 아래로 내려섰습니다. 그 순간 인터폰 너머로 들리는 짜지고한 웃음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잠시 후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순호와 영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튀어나왔습니다.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경찰관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저희 어머니가 왜 이러세요? 순호 녀석은 순간적으로 당황하더니 이내 표정을 싹 바꾸고
눈물을 글썩이는 척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능청스러운 낯짝을 보니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입술을 깨물며 혀 짧은 소리를 냈습니다. 우리 집 아저씨가 데려다 줬어. 헤헤. 배고파. 밥 줘. 순경이 돌아가고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집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서늘하게 바뀌었습니다. 순호와 영미의 눈빛에서 가식적인 걱정은 사라지고 살기가 뚝뚝 떨어지는 증오만이 남았습니다. 영미가 거칠게 제 옷깃을 잡아채며 소파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언니 미쳤어. 경찰은 어떻게 불렀어? 전화기도 없잖아. 이게 진짜 노망이 났나? 놈들은 짐승처럼 달려들어 제 몸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패딩 점퍼 주머니, 바지 주머니, 심지어 양말 속까지. 거친 손길이 제 몸을 훑고 지나갈 때마다 치욕스러움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보처럼 웃으며 침을 흘렸습니다. 다행히 놈들은 제 펑퍼짐한 몸 뺨바지 안쪽 속 깊숙한 곳에 테이프로 붙여둔 녹음기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옥분이가 가져간 서류들도 몰랐습니다. 순호가 머리를 감싸쥐며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씨 진짜 노망난 거 맞아. 어떻게 경찰서 번호를 알고 신고를 해? 우연이겠지. 옛날 사람들은 일일이는 다 알잖아. 그나저나 이모 이거 위험해. 빨리 처리해야 돼. 며칠만 조용히 있다가 아파트 명의를 넘기는 날. 법무사 오면 도장만 찍게 하고 바로 정신병원 폐쇄병동으로 보내버리자. 요양원으로는 안 되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쾅쿵쾅거리는 소리가 놈들에게 들릴까봐 숨조차 크게 쉴 수 없었습니다. 요양원도 아니고 폐쇄병동이라니. 놈들은 저를 완전히 사회에서 매장시킬 작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를 감금하고 재산을 모두 빼앗으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놈들이 늦잠을 자는 틈을 타 저는 도둑처럼 살금살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구 계단을 기어 내려갔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장으로 향했습니다. 약속된 장소, 약속된 시간. 그곳에는 옥분이가 패딩 모자를 눌러 쓴 채 있었습니다. 옥분이는 품 안에서 신문지에 쌓인 무언가를 꺼내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것은 놈들이 증거를 인멸하려고 찢어버린 사채 계약서 원본이었습니다. 그리고 순호가 작성한 상속 각서 위조본들이었습니다. 옥분이의 거친 손을 잡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고맙다 옥분아. 이 은혜 내가 죽어서도 잊지 않을게. 옥분이의 응원에 힘입어 다시 집으로 돌아온 저는 부엌 구석에 있는 쌀통, 깊숙한 곳에 옥분이가 준 서류 뭉치를 숨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달그락 소리에 놀라 뒤를 돌아보니 물을 마시러 나온 영미가 부스스한 눈으로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순간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들키면 끝이다.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간다. 저는 0.1초의 망설임도 없이 쌀 뚜껑을 열고 양손을 집어넣어 생쌀을 한 줌 쥐었습니다. 그리고 그 딱딱한 생쌀을 입안에 털어넣고 우적 씹기 시작했습니다. 와작와작 딱딱한 쌀이 잇몸을 찌르고 이빨이 부러질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입가에 하얀 쌀가루와 피 섞인 침이 범벅되어 흘러내렸습니다. 밥이다. 하얀 밥 맛있다. 헤헤. 아유 진짜 더러워서 못 봐주겠네. 아침부터 왜 생쌀을 처먹고 지랄이야. 미쳐도 곱게 미치지. 영미는 역겹다는 표정으로 헛구역질을 하더니 안방으로 쾅 들어가 버렸습니다. 입안에서는 비릿한 피맛이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아까 쌀 앞에서 겪은 아찔한 순간이 오히려 제 연기에 대한 놈들의 의심을 완전히 지워버렸으니까요. 놈들은 이제 제가 진짜로 미쳤다고 확신하고 마음 놓고 마지막 작업을 시작할 겁니다. 내일 오후 2시 법무사가 오기로 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바로 심판의 시간입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 척하며 놈들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순호는 누군가와 통화하며 굽신거리고 있었습니다. 네, 사장님, 내일이면 확실합니다. 네, 입금 바로 해드릴게요. 이자는 좀 깎아주시는 거죠? 네, 어머니요. 아유, 걱정 마십시오. 도장만 찍으면 바로 시설로 보낼 거니까 뒤탈 없습니다. 통화를 끝내는 순호가 영미를 보며 킬킬거렸습니다. 이모, 드디어 끝났다. 내일이면 이 지긋지긋한 노인네 수발도 끝이고 빚도 다 청산이야. 우리 빚 8억 갚고 나면 남는 게 한 22억 되니까 이모랑 나랑 반반 나누면 11억씩은 떨어지겠네. 11억. 꿈도 야무지구나. 너희에게 남을 건 그것이 아니라 차가운 철창뿐일 게다. 다음 날 아침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창밖에는 어제 내리던 눈이 그치고 햇살이 비쳤습니다. 하지만 집 공기는 무덤 속처럼 차갑고 습했습니다. 오후 1시 55분, 초인종 소리가 정막을 깼습니다. 딩동. 왔다. 영미가 화색이 돌며 현관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검은 가방을 든 중년 사내였습니다. 법무사 사무장이라는 그 남자는 거실 탁자 위에 서류 뭉치를 펼쳐 놓았습니다.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 위임장, 증여계약서, 그리고 빚 변제를 위한 근저당 설정 계약서들. 그 종이 한 장 한 장이 제 피와 땀으로 일군 제 집을 갈기갈기 찢어갈 칼날들이었습니다. 자, 어머니. 여기 그리고 여기에 도장만 찍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드님이 편안하게 모신다고 하니까요. 사무장이 제 손에 인주가 묻은 도장을 쥐어주었습니다. 순호가 제 옆에 바짝 앉아 제 손을 감싸주었습니다. 그 녀석의 손바닥은 긴장해서인지 축한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엄마, 빨리 찍어. 이거 찍으면 엄마 좋아하는 갈비 사줄게. 응. 제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에게 배신당했다는 참담한 분노가 손끝을 타고 올라와 온몸을 진동시켰습니다. 도장이 서류의 인감란 위에서 허공을 맴돌았습니다. 1cm, 5mm, 도장이 종이에 닿기 직전이었습니다. 쾅! 제가 갑자기 도장을 쥔 손으로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고막을 찢는 듯한 괴음과 함께 정적이 흘렀습니다. 놈들은 제가 발작이라도 일으키는 줄 알고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초점 없던 제 동공이 또렷하게 놈들을 응시했습니다. 굽어있던 허리를 쭉 펴고 평생 한 번도 지어보지 않았던 싸늘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 도장은 안 되겠다. 뭐? 그게 무슨 엄마? 저는 쥐고 있던 도장을 거실 바닥으로 집어던졌습니다. 도그르 굴러간 도장이 영미의 발치에 멈췄습니다. 그건 가짜니까? 뭐라고? 언니 지금 제정신이야. 말투가 왜 그래? 영미가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습니다. 저는 품 안에서 옥분이가 챙겨다 준 인감도장을 꺼내 보란 듯이 들어 보였습니다. 붉은 인주가 묻은 진짜 도장의 저릿 퍼런 기운이 놈들을 압도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주머니에서 그동안 놈들의 패륜적인 대화가 녹음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탁자 위에 탁 하고 올려놓았습니다. 그 다음 쌀통에서 꺼낸 찢어진 사채 계약서도 펼쳤습니다. 놈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이게 진짜지. 그리고 이건 너희들이 날 요양원에 고려장시키고 이 집 팔아먹으려고 작당한 증거들이다. 거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순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시는 게 보였습니다. 입을 뻐끔거리는 꼴이 물 밖으로 나온 붕어 같았습니다. 공범이 도망가면 쓰나. 도망치려는 사무장을 향해 호통을 쳤습니다. 사무장은 서둘러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영미가 사색이 되어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다 뭐야? 언니 미친 거 아니었어. 치매라며 똥오줌도 못 가리고 생쌀도 처먹던 년이 어떡해. 미친 척이라도 안 했으면 너들이 주는 그 하얀 가루약 먹고 진짜 시체가 됐을 테니까. 너들이 내국에 내 약에 뭘 탔는지 내가 모를 줄 알았냐? 제가 약 봉투를 꺼내 흔들자 순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하려 들었습니다. 엄마 오해해요. 우리는 그냥 엄마 편하게 해드리려고. 편하게. 그래. 요양원 정문 앞에 70노미를 짐짝처럼 버리고 오는 게 편하게 해주는 거냐? 너들 빚 갚겠다고 내 집 팔아먹는 게 효도야. 저는 탁자 위에 놓인 물컵을 집어 순호의 얼굴에 끼얹었습니다. 차악하는 소리와 함께 순호가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물을 뒤집었습니다. 정신 차려라 이놈아. 내가 사람이면 내 애미다. 똥기저귀 가아 키운 세월을 이렇게 갚으면 안 되는 거야. 이게 효도냐? 그때 현관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거친 발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쾅쾅 울렸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여세요. 제가 미리 옥분이에게 부탁해둔 경찰이 도착한 것입니다. 동시에 계단 쪽에서는 웅성거리는 남자들의 고함도 들려왔습니다. 놈들이 돈을 빌려 쓴 사채업자들이 냄새를 맡고 몰려온 모양이었습니다. 경찰보다 빚쟁이가 더 무서운 법이지요. 엄마. 경찰. 엄마가 신고했어. 나 감옥 가기 싫어. 엄마 제발. 순호가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조금 전까지 저를 정신병원에 처박으려던 놈이 이제는 살려달라며 눈물 콧물을 흘리는 꼴이라니. 그 비굴한 모습에 남아있던 일말의 모정마저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저는 놈의 손을 발로 툭 차버렸습니다. 이건 알아. 내 아들은 그 눈 오는 날 요양원 앞에서 죽었다. 여기 있는 건 내 돈 뜯어먹으려는 사기꾼일 뿐이야. 저는 매정하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곧이어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뒤어 험상궂은 사채업자들까지 현관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경찰관이 영미의 팔을 꺾어 수갑을 채웠습니다. 철커덕. 그 차가운 금소금이 제 귀에는 그 어떤 교향곡보다 아름답게 들렸습니다. 순호도 경찰에게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그 눈깔이 계속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봐줘. 엄마, 나 엄마 아들이잖아. 저는 끌려가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래, 넌 내 아들이었다. 그래서 내가 직접 벌을 주는 거야. 남의 손에 내버려 두지 않고 내 손으로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게 그게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다. 가서 죗값 치르고 사람이 돼서 나와라. 놈들이 사라진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집안을 가득 채우던 악취 같은 탐욕의 기운도 함께 쓸려나갔습니다. 텅 빈 거실에 홀로 남은 저는 다리가 풀려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슴 한 구석을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가 사라진 듯 허전하면서도 시원한 바람이 가슴 속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제 눈빛이 창 밖으로 향했습니다.
저 하늘 위에 누군가 있다면 이 모든 일을 봤을까요? 제 평생이 이렇게 끝나는 게 맞을까요?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 말입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제 증거들이 하나하나 펼쳐졌습니다. 녹음기의 파일들, 약물 검사 결과, 찢어진 사채 계약서의 원본들, 변호사가 와서 제 편을 들었습니다. 이 정도면 존속살해 미수죄로 충분합니다.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약물 투여도 명확한 증거가 있으니까요. 아파트는 가처분 신청으로 지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제가 70년을 잃고 집이 남아있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이제 저는 법정에서 제 목소리를 들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법이 대신 심판을 내릴 겁니다. 5월이 되었습니다. 봄이 완연해진 아파트 베란다에는 제가 다시 심은 철쭉이 붉은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놈들의 재판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제출한 증거들이 하나하나 법정에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존속살해 미수, 사기, 횡령, 이 모든 죄목들이 그들의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중형이 내려질 거라고요. 저는 더 이상 분노하지 않습니다. 이제 다만 차분합니다. 마치 봄날의 햇살처럼 따뜻하고 차분합니다. 제 인생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는 생각에 말입니다. 70년을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딸로서, 아내로서, 엄마로서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다릅니다. 이제부터는 제 인생을 살겠습니다. 제 행복을 위해 말입니다. 딩동. 경쾌한 초인종 소리에 저는 미소를 띄우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옥분이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깨떡 접시를 들고 와 있었습니다. 쭈글쭈글한 그 얼굴이 제 눈에는 천사처럼 보였습니다. 어서 와라 옥분아. 안 그래도 커피물 올려놨다. 우리는 베란다 창가에 마주 앉았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우리 두 늙은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제 손에 옥분이의 손이 들어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모든 게 감사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나 따뜻할 수도 있구나 싶었습니다. 진정한 우정이란 이런 것이구나 싶었습니다. 옥분이가 말했습니다. 선이야, 우리 이제 좀 쉬자. 충분히 했어. 이제는 누렸어도 돼. 저는 옥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다는 말이 목에 맺혔습니다. 고맙다는 말 따위로는 부족했습니다. 이 친구가 없었다면 저는 이 순간을 맞이할 수 없었습니다. 옥분이가 웃었습니다. 뭐하는 소리. 우리 70년을 한 동네에서 살았잖아. 네 일이 내 일이지. 그 말이 더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커피가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앉아만 있었습니다. 햇살을 맞으며 말입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가장 큰 대화였습니다. 옥분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재판은 어떻게 됐어? 아직 계속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변호사가 올해 안에는 판결이 나올 거라고 했어요. 그럼 그때까지 우린 기다리자. 옥분이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판결 나는 날 우리 함께 밥 먹자. 내가 제일 맛있는 갈비탕집에 데려갈게. 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고마움의 눈물이었습니다. 감사함의 눈물이었습니다. 6월이 되었습니다. 아파트 거실의 에어컨이 윙윙거리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은 날씨 뉴스를 틀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변호사로부터 온 편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판결이 났습니다. 존속살해 미수죄로 순호에게는 7년형,
영미에게는 6년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추가로 사기죄와 횡령죄로도 형이 더해졌습니다. 저는 편지를 천천히 내려놨습니다. 더 이상 분노가 없었습니다. 다만 씁쓸함만 남아 있었습니다. 내 아들이 감옥을 가야 한다는 사실 말입니다. 내 동생이 감옥을 가야 한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게 승리일까요? 이게 복수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그저 필요한 것일 뿐입니다. 법의 심판 말입니다. 정의의 실현 말입니다. 제가 했어야 할 일 말입니다. 8월이 되었습니다. 옥분이와 함께 갈비탕집에 가기로 한 날입니다. 저는 새로 장만한 한복을 입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입는 한복이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흰머리, 주름진 얼굴, 하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생동감이 묻어났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제 모습인 것 같았습니다. 옥분이가 도착했습니다. 옥분이도 새로운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우리 둘 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마치 젊은 날처럼 말입니다. 갈비탕집으로 향했습니다. 길을 걸으며 옥분이가 말했습니다. 선이야, 넌 정말 용감했어. 나라면 절대 못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처음엔 몰랐어요.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지 몰랐어요. 하지만 필요했어요. 생존이 필요했어요. 제 목숨을 지키는 게 필요했어요. 갈비탕이 나왔습니다. 국물이 맑았습니다. 냄새가 좋았습니다. 더 이상 이상한 냄새는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을 한 입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옥분이가 보고 있었습니다. 맛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로 맛있었습니다. 우리는 오후 내내 앉아만 있었습니다.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동네 소식들, 옛날 추억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들 말입니다. 옥분이가 제안했습니다. 선이야, 우리 내년 봄에 남쪽 여행 가자. 따뜻한 곳으로.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 말에 여행을 상상했습니다. 남쪽의 해변 말입니다. 파도 소리 말입니다. 자유로운 말입니다.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가자. 우리 함께 가. 옥분이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저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9월이 되었습니다. 법원이 제 아파트를 제게 돌려주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 서류를 받아들고 저는 눈물이 나왔습니다. 70년을 일궈 집이 다시 내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산도 보호받게 되었습니다. 남은 돈으로 저는 조용히 살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욕심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저는 한 가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제 경험을 나누는 것입니다. 노인 학대를 당하는 분들이 있다면 용기 내게 해주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누구도 나처럼 고통받지 않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10월이 되었습니다. 지역사회복지관에서 제 강연이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러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젊은 사람도 있고 나이 많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그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용기 냈어요. 제 상황이 할머니 상황과 비슷했거든요. 이제 저도 신고할 거예요. 저는 그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했어요. 당신은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그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저의 가슴을 채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승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당한 고통이 누군가의 용기가 되는 것 말입니다. 11월이 되었습니다. 아파트 베란다에서 저는 하늘을 봤습니다. 단풍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빨강과 노랑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이제 저는 이런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70년 동안 놓쳤던 것들을 이제 느낄 수 있게 됐습니다. 하늘도 보고, 바람도 느끼고, 계절의 변화도 음미하고 말입니다. 순호가 보낸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봉투를 천천히 뜯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그 말이 먼저 나와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나서야 나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말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 아들이 감옥에서 쓴 그 말이 말입니다. 편지를 읽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복수의 끝일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순호가 감옥에서 깨달을 시간, 영미가 자신의 행동을 뉘우칠 시간, 그것이 진정한 복수라고 생각합니다. 법의 심판보다 더 큰 심판은 자기 자신의 양심이니까요. 12월이 되었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올해를 되돌아봤습니다. 지옥 같은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그 지옥을 견딘 제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제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복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의를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의가 인정받았습니다. 옥분이와 함께 해돋이를 보기로 했습니다. 새해 첫날 말입니다. 동해바다로 갈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그 여행을 기대하며 저는 밤하늘을 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반짝이는 별을 본 적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항상 바빴으니까요. 항상 누군가를 위해서만 살았으니까요. 이제부터는 다릅니다. 이제부터는 제 인생을 살겠습니다. 제 행복을 위해 말입니다. 제 꿈을 위해 말입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소중히 쓰겠습니다. 정말로 소중히 말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저처럼 학대받고 있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혹은 제 이야기를 들으며 누군가가 떠오르셨나요? 그렇다면 용기 내세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아주세요. 법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 자신입니다. 본인 자신을 지켜내세요. 그것이 가장 큰 복수입니다. 제 이름은 박선희입니다. 저는 73살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70년을 살면서 저는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사랑이 항상 기쁨만을 주는 건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가족이 항상 우리의 편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물었습니다. 계획이 언제부터 세워진 거냐고, 제가 언제부터 복수를 생각했냐고. 하지만 저는 복수를 생각한 게 아닙니다. 생존을 생각했습니다. 제 목숨을 지키기 위해 생각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증거를 모았고 경찰에 신고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는 분 중에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분이 있으시다면 꼭 알아주세요. 너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세상에는 당신을 돕기 위해 준비된 사람들과 법들이 있습니다. 경찰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복지기관도 있습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들어줄 누군가가 반드시 있습니다. 제 아들 순호는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7년형을 받았습니다. 여전히 그가 제 아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건 더 이상 제 책임이 아닙니다. 그건 법의 책임입니다. 그건 그 자신의 책임입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은 제 인생을 사는 것뿐입니다. 제 동생 영미는 6년형을 받았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동생입니다. 하지만 그도 선택을 했습니다. 저를 배신하기로 말입니다. 이제 그건 그의 삶입니다. 저는 제 삶을 살겠습니다. 옥분이는 여전히 제 곁에 있습니다. 변함없이 말입니다.
우리는 내년 봄에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남쪽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여행을 갈 거고요.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말입니다. 이제 제 인생은 제 것입니다. 누구의 것도 아닌 제 것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약한 게 아닙니다. 70대라고 해서 포기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증거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어디선가 누군가는 고통받고 있을 겁니다. 혼자라고 생각하며 말입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걸 꼭 알아주세요. 그리고 도움을 청해주세요. 당신은 충분히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합니다. 이 따뜻한 햇살도 행복합니다. 옆에 있는 친구도 행복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당신들도 행복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죽음 직전의 위기 속에서 얻은 가장 큰 선물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해 주세요. 나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바로 내 인생을 되찾을 가장 빠른 때라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70대에 제 인생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행복합니다. 당신들도 할 수 있습니다. 믿어주세요. 그리고 용기 내세요. 이것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 삶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겪었던 일들이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저를 포함한 많은 노인분들의 목소리를 세상에 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저처럼 학대받고 있는 어르신들이 이 채널을 통해 용기를 얻고 도움을 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받은 응원이 누군가에게 전해질 수 있으니까요. 이 채널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한 공동체가 되어 서로를 응원하는 그런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저는 이제 매월 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도 있을 것이고 따뜻한 이야기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모두 진실된 이야기들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누군가의 위로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만약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으신 분이 있다면 꼭 도움을 청해 주세요. 그리고 이 채널의 댓글에 당신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함께 만드는 이 공동체가 진정한 따뜻함이 가득한 곳이 되길 바랍니다. 혼자라고 느끼는 누군가를 안아줄 수 있는 그런 곳 말입니다. 그것이 제 최고의 소원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응원이 있어서 저는 매일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이 시간이 정말로 소중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